안녕하십니까. 저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는 결혼 1년 차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저한테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가족이 있는데요. 오늘 그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강동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혼 전에는 회사에서 비서일을 하시다가 결혼 후 저를 가지시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셨고요. 아버지는 식당에 주류와 음료를 배달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분 다 정말 긍정적이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시는 아버지와 알뜰한 어머니 덕에 부족함 없이 잘 먹고 잘 살았죠. 아, 물론 이 기억은 제가 4살 때의 기억입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4살 때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 당시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생기셨는지 말이죠. 희한하죠. 제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데도 그 4살 때의 기억은 몇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또렷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바로 제 동생을 처음 만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아직도 그날이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출산을 하셔야 하니까 저는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3일이었나 4일이었나 그 정도 할머니 집에 있다가 할머니가 이제 집에 가자고 하시면서 제 짐을 챙기셨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아버지를 볼 생각에 신이 나서 폴짝폴짝 뛰면서 집에 갔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가 익숙한 현관문을 여셨는데 집안이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아버지가 외출복 차림으로 종종거리며 현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종현이 왔어? 아빠, 왜 작게 말해? 쉿! 아버지가 입에 검지 손가락을 가져다 대면서 조용히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뭐지? 하면서 안방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글쎄 어머니가 작은 인형 같은 걸 안고 있는데 글쎄 그게 움직이는 겁니다. 눈은 감고 있는데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하얀 이불 같은 걸 칭칭 감고서 얼굴만 빼꼼 내밀고 있었는데 정말 정말 작았습니다. 이거는? 종현이 왔어. 인사해. 종현이 동생 태연이야. 어머니가 제게 그 작은 인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제 동생이 태어났다는 걸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을 줄은 몰랐죠. 그런 생김새일 줄은 전혀 예상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작고 강아지같이 솜털이 복슬복슬한 모습이 정말 충격적으로 귀여웠습니다. 그게 저와 제 남동생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머니 말로는 제가 동생을 엄청 예뻐했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동생 옆에 찰싹 붙어서 노래도 불러주고 장난감도 구경시켜줬답니다. 게다가 동생 이유식도 먹여주고 옷도 갈아입혀줬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은 동생이 태어나면 시기하고 어색해 한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내심 걱정을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걱정과는 다르게 저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신기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저의 동생 사랑은 동생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과의 만남과 거의 동시에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별은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와의 이별이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이 없지만 제 기억에 어렴풋이 남은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해 주신 아버지를 얘기해 보자면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배달을 나가셨고 쉬는 날엔 온몸을 다해서 저와 놀아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엄청났고 술도 거의 안 드시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지도 않던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정말 일과 가족밖에 몰랐던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하시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저희 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이른 아침 집으로 귀가하던 음주운전자에 의해서요. 제가 고작 5살 때라 자세한 내막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커서 들어보니까 그때 그 음주 운전자가 무슨 회사 사장이래나 뭐래나. 그래서 유명 로펌 변호사 둘이나 데려와서 심신미약이니 어쩌니 하며 결국 처벌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법이 웃기죠. 억울하게 떠난 우리 아버지와 그로 인해 평화가 깨진 저희 가족은 생각도 안 하나 봅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저희 가족은 외할머니가 계신 강북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자랐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떠나고 정말 많이 슬퍼했거든요. 5살이었지만 그 슬픔의 크기는 정말 컸습니다. 제 평생에 가장 친한 사람이었고 가장 듬직한 사람이 떠났을 때의 기분을 아시나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은 상상해 본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저보다 제 동생이 더 불쌍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버지와 4년 정도의 추억이 있지만 동생은 아니잖아요. 고작 몇 달 아버지를 본 게 전부잖아요. 그게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 제가 그런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듬직한 사람이 되어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래서 5살 때부터 형 노릇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태연아, 너 이거 가질래? 너 소방차 좋아해? 형은 경찰차 좋아하는데. 넌 뭐가 좋아? 너가 경찰차 좋다고 하면 줄게. 그런데 소방차도 멋져. 이렇게 유치원에서 받아온 크리스마스 선물들을 나눠주기도 했고 엄청 살뜰하게 동생을 챙겼더랬죠. 저에게 있던 동생은 동생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지켜줘야 하는 작은 인형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이런 동생 사랑은 초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했습니다. 동생이 막 초등학교 입학했던 8살 때 저는 11살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1살 차이 나는 게 되게 크고 형이나 누나 있는 애들은 못 건들고 그러잖아요. 동생한테 그런 든든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죠. 태연아, 누가 괴롭히면 너 4학년 형 있다고 얘기해. 알겠지? 그럼 형이 가서 다 혼내줄게. 그리고 집에 갈 때 형이랑 같이 가야 하니까 수업 끝나면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 약속? 제가 4학년이라서 동생보다 좀 더 늦게 수업이 끝났거든요. 동생이 운동장에서 놀면서 저 기다리고 있으면 제가 수업 마치자마자 달려가서 동생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나름 씩씩하게 잘 자라는 동안 저희 어머니는 혼자 고군분투를 하셨더랬죠. 저희가 외가에 가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조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큰돈 버는 세탁소가 아니었기에 어머니도 다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 일이라는 게 나이가 차면 잘 안 써주잖아요. 이렇다 할 기술직도 아니고요. 어머니는 그때부터 식당을 전전하며 일을 하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처음 일을 시작하셨던 곳이 국밥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24시간 장사를 하는 곳이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매일 아침 8시부터 4시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국밥집 일하고 얼마 안 되었을 때 팔에 큰 화상을 입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뚝배기로 옮기시다가 그만 되었다고 하시는데 팔에 붕대를 칭칭 감고도 다음날 어머니는 출근을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고 동생도 더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생 되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에 할아버지까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장에서 자다가 새벽에 잠깐 깼는데 그때 어머니가 술을 드시는 걸 생전 처음 봤습니다.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보며 안주도 없이 어머니는 소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는지 잊혀지지가 않네요. 그 이후 저희는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정말로 온전히 셋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식당 일을 하셨고 저랑 동생은 공부를 열심히도 했죠. 태연아, 너 숙제했어? 아, 맞다.
야, 너 벌써 중학교 2학년이야. 이제 시험 점점 어려워질 거고, 좀 있으면 고등학교도 가야 하는데 어쩌려고 그래? 공부 포기할 거야? 포기하고 살 거냐고. 아니야, 형. 진짜 깜빡했어. 너 맨날 깜빡하잖아. 얼른 숙제해. 모르는 거 있으면 형한테 물어보고. 동생보다 고작 3살 많은 고등학생이면서 저도 참 형아지 많이도 했습니다. 그렇게 맨날 동생 붙잡고 공부를 했고, 동생 공부시키려고 학교 끝나면 곧장 집에 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엄청 뿌듯해 하셨죠. 아들 둘이 맨날 책 펴놓고 공부하니까요. 게다가 저희 둘 다 학원을 안 다녔거든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면서 힘들고 빠듯하게 저희 키우시는 거 알았기에 학원 보내달라고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태권도 학원을 잠깐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안 다니고 그만뒀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원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동생은 가끔 저한테 친구들이랑 학원 다니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형, 나도 친구들이랑 같이 학원 다니면 안 돼? 왜? 성적이 잘 안 나와? 아니잖아. 너 이번에도 반에서 2등 했잖아. 아니,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고 싶은데. 태연아, 학원 다니는 친구들 다 공부 잘해? 아니, 봐. 학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학원을 다니는 목적은 공부를 잘하기 위함이지 친구들이랑 놀려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럼 대신 너 일요일은 공부 안 하고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게 해줄게. 어때? 진짜? 진짜 그래도 돼? 아싸. 알겠어, 형. 나 학원 다니고 싶다는 말 안 할게. 이렇게 저는 제 동생한테 형이자 아빠이자 엄마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이었을까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고 저는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법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해준 거 하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냐며 그 좋은 날 미안하다는 말씀만 몇 번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른 가장이 되어서 우리 식구 먹여 살릴게요. 그때부터 저는 이렇다 할 20살의 낭만을 즐길 새도 없이 아주 바쁘게도 달렸습니다. 뭘 했냐면 바로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법대 붙으니까 과외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친구의 동생, 친구 어머니 지인의 자녀, 어머니 지인분의 지인분의 자녀. 이렇게 건너서 과외 자리가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불러주시니 감사한 마음으로 가야죠. 학교 일정에 맞춰서 수업이 없는 날은 무조건 과외를 나갔습니다. 주말도 반납하고 과외를 하러 갔죠. 정말 많이 할 때는 일주일에 4명 과외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달에 거의 회사원 월급 정도로 돈을 벌었더랬죠.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일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집안 살림에 보탬도 되고 또 제가 공부를 좋아하는 편이었어서요. 그런데 또 다른 순기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한테 자극이 되었던 거죠. 형,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형 진짜 멋진 것 같아. 갑자기? 뭐가 멋진데?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법대 갔잖아. 나도 형처럼 좋은 대학교 갈래. 그래서 나도 과외해서 돈도 벌고 생활비에 보태고 그럴 거야. 하하, 드디어 정신 차렸네. 그래, 꼭 좋은 대학 가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어, 형. 제가 좋은 대학교를 간 게 동생한테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동생이 그때부터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중학생 때 공부하기 싫다고 좀 반항을 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모르는 문제들 생기면 모아뒀다가 제가 집에 들어오면 쪼르르 쫓아와서 물어보곤 했더랬죠. 그런 모습이 그렇게 기특해 보이더군요. 마치 내 자식이라도 되는 양 그만큼 제 동생에 대한 마음이 애틋했습니다. 아, 동생 고등학생 때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억에 남는 좀 웃긴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학교 갔다가 과외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집안이 조용하더라고요. 불도 꺼져 있고요.
어머니는 한창 일하시는 시간이었고 동생은 아직 집에 안 왔나 하고 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에서 동생이 나오더라고요. 형, 왔어? 그러더니 저를 보고 약간 주춤하다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는 다시 방에 들어가더군요. 방에 불도 꺼놓고 뭐 하나 싶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도 제 방으로 갔습니다. 정리할 거 하고 씻고 나오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녁밥 먹기에는 늦은 시간이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그날 과외비가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동생이랑 치킨을 시켜 먹을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방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여전히 불이 꺼져 있고 동생은 침대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태연아, 벌써 자? 치킨 시켜 먹을 건데 같이 먹자. 뭐 시킬까? 나 안 먹어. 형 먹어. 그런데 제 동생이 치킨이라면 환장하는 녀석이거든요. 한 번도 치킨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애가 자지도 않으면서 치킨을 거부하다니요. 무슨 일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방 불을 켰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동생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 불을 왜 켜? 꺼! 야, 박태현, 너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냐?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지? 아, 일은 무슨 일이 있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너 왜 얼굴을 안 들어? 얼굴 들어봐. 아, 싫어. 왜 그래, 진짜? 아이, 들어보라고. 동생이랑 한참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 제가 동생 얼굴을 억지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애 얼굴이 말도 아니더라고요. 입술은 퉁퉁 부어서 딱쟁이가 생겨 있었고 볼 쪽에는 멍도 있었고 눈은 충혈돼서 알밤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딱 봐도 누구한테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야, 너 뭐야? 얼굴이 왜 이러냐? 아, 계단에서 굴러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이게 누굴 속이려고. 너 일어나 빨리. 싫다는 동생을 이렇게 앉혀서 한참을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얘가 동갑내기 3명한테 당했다더라고요. 왜 그랬냐 물으니까 전부터 그 3명이 동생을 시기했답니다. 동생이 공부도 잘하고 학급 회장도 하고 인기도 많으니까 질투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툭툭 건드렸다더라고요. 가난하다는 둥, 뭐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는 둥 하면서요. 동생은 신경을 안 썼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를 지나친 거죠. 법대 다니는 형 있다고 까부냐고, 법대가 유난이냐고 그러고, 가난해서 학원 못 다니는 거라고 소문을 내고 그랬답니다. 동생도 슬슬 화가 나는데 얘네가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답니다. 아빠도 없는 게 까분다고 했다더라고요. 참다 못한 동생이 이 셋을 불러들였고 한 방 날렸다가 맥도 못 추고 당하기만 했다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들다니요. 제가 공부 열심히 한 이유가 그리고 동생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녀석들 때문이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무시 안 당하고 살려면 공부밖에 살 길이 없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잽도 안 되는 것들이 제 동생을 건들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킨을 시켜서 동생한테 형이 혼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훌쩍거리면서 치킨을 먹었고 저는 다음날 이를 악물고 동생 학교에 찾아갔습니다. 동생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창피하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형으로서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제 동기들 불러다가 동생 있는 학교로 갔죠. 저희 학교 로고 대문짝만하게 그려진 과 잠바 입고 위풍당당하게 교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10명 정도 우르르 갔던 것 같네요. 동생이 교문에 서 있는 저 보고 완전 당황하고 그 학교 애들이 하교하면서 다 저희만 쳐다봤습니다. 신기한 것보다 아마 웃겼겠죠. 아무튼 그렇게 한참을 교문에 서 있다가 문제의 그 3인방을 찾아냈고 조용히 불러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동생도 나도 우리 어머니도 무시하면 가만 안 둔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 거야. 알겠니? 대학생 형들 10명이 그것도 법대생들이 둘러싸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준다고 하니까
고등학생들 입장에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얘네 셋이 목이 쏙 들어갈 만큼 위축돼서 고개를 끄덕였고 제 동생한테 사과도 하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동생은 이제 창피해서 학교 못 다닌다고 했지만 저는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날 사건은 제 동기들 사이에서도 유명했을 만큼 특별했던 날이었고 정말 그날 이후로 동생을 놀리는 애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형제의 우애는 더욱 돈독해졌고요.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일이 지나가고 동생은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시간은 흘러 어느새 동생도 수험생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대에 있었는데 어머니랑 통화하면서 말을 들어보니까 그 쬐깐한 게 엄청 예민하게 군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도 집에서 핸드폰으로 이어폰 끼고 TV 보시고 살금살금 걸어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휴가 나갈 때마다 동생한테 맛있는 고기 잔뜩 사주고 다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듣게 된 소식은 동생이 저랑 같은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동생이 열심히 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 정도인 줄은 몰랐거든요. 너무 장해서 전화로 소리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동생은 저랑 다르게 수학, 과학을 잘해서 이과로 갔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학교의 생명과학부에 입학을 했습니다. 동생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제대를 했고 제가 다음 학기에 복학하면서 한 학기 동안 동생과 같이 학교를 다니는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생은 군대에 가게 되었죠. 너도 가는구나. 잘 가라, 나의 동생아. 형, 나 진짜 가기 싫다. 야, 임마. 그래도 군대 가서 배우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도. 나라를 부탁한다, 나의 동생. 동생은 울며 겨자 먹기로 머리를 싹 밀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초반에는 편지랑 전화로 칭얼대더니 곧 적응한 것 같더라고요. 선임들이랑 동기가 너무 착하고 재밌어서 엄청 친해졌다고 했습니다. 친화력 좋은 제 동생답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군 생활을 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이번엔 휴가를 좀 길게 나와서 바다로 놀러 간다고 하더군요. 같이 군 생활을 하는 동기랑 같이 휴가를 써서 그 동기의 친구 둘과 제 동생의 친구 둘까지 총 6명이서 여름 휴가를 즐기고 온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 군 생활하니까 집에 눌러붙어 있지도 않고 짐만 챙겨서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요. 뭐야? 너 벌써 나가려고? 형, 나 친구가 요 앞으로 데리러 온다고 해서. 그래도 형 이제 들어왔는데 저녁이라도 같이 먹고 가지. 미안. 바다 다녀와서 하루 시간 있으니까 그때 먹자. 엄마는 만났고? 응, 아까 엄마 출근하시기 전에 잠깐 뵀어. 그래, 조심히 놀다 오고. 이거 용돈. 재밌게 놀아라. 술 적당히 먹고. 아싸, 형 최고. 나 다녀올게. 그게 동생의 마지막 모습일 줄 알았으면 좀 더 붙잡아 볼 걸. 아니, 아예 보내지 말 걸. 정말 많이 후회했습니다. 밝게 집을 나섰던 동생은 그 이후 다시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바다로 떠난 후 바로 다음 날 동생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 중학생 때부터 친구라 저도 아는 사이였거든요. 재성아, 재밌게 놀... 형, 큰일 났어요. 형, 어떡해요? 지금 태연이가요. 태연이가 왜? 무슨 일 있어? 그때 제가 과외 수업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나왔습니다. 동생의 친구가 하는 말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연이가 물에서 나오질 않아요. 지금 신고는 했는데요. 어떡해요, 형? 무작정 눈에 보이는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달라고 말씀드렸죠. 아유, 학생,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이거 서울만 다녀요. 거기 가려면 4시간은 걸리겠구만. 이렇게 한 4대의 택시에서 타고 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 있는 곳은 남해바다였고 저는 서울에 있었으니까요. 우선 급하게 고속버스를 알아보면서 동생 친구랑 계속해서 전화를 했고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재성아, 태연이 어떻게 됐니? 내가 최대한 빨리 내려갈게. 1시간 안에 출발하는 고속버스가 한 대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것 타면 아마도. 아니요, 아니요, 형. 아니, 안 오셔도, 안 오셔도 돼요. 저희가 갈게요. 태연이 찾았어? 괜찮은 거야? 지금 바로 올라온다고? 찾았어요. 찾았는데요. 태연이가. 동생과 동생 친구들은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단지 놀러 갔을 뿐이었던 제 동생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후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누가 왔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장례식 내내 울기만 했고, 동생 친구 몇 명이 장례 치르는 것과 운구를 도와줬습니다. 정말 숨이 안 쉬어질 만큼 꺽꺽대면서 울었습니다. 내 동생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버리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건지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다 마치고 동생을 납골당의 작은 칸 안에 보내준 뒤 집에 오는 길, 저랑 통화했던 동생 친구가 제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같이 놀러 갔던 친구 중 한 명이 수영을 잘 못해서 바다에서 허우적거렸거든요. 태연이가 그 친구한테 튜브 던져주고 뒤에서 밀어주다가 힘이 빠졌나 봐요. 바닷가라 그런가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죄송해요, 형. 무슨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눈물만 줄줄 흘렀습니다. 내 동생 태연이는 그렇게 아까운 명을 달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쉬운 기억만 가득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좋았던 추억들이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동생과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갔던 기억, 동생이 좋아하는 치킨을 같이 먹던 기억, 같이 공부하던 기억, 어릴 때 놀이터에서 싸웠던 기억, 동생에 대한 속상함도 점점 지워졌고 그리운 마음과 애틋한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동안 멈췄던 제 일상도 다시 흘러갔습니다. 다시 학교 성적을 유지했고 과외를 하러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동생 사진도 못 보던 어머니도 점차 기운을 내셨고 동생 사진을 가끔 꺼내보게 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이후에 로스쿨에 들어갔고 졸업 앞두고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만 저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큰 편입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받아쓰기 시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침에 우유를 먹었던 게 탈이 났는지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9살 인생에 처음 경험해보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배가 계속 아프더군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꼬박 20분을 끙끙 앓았습니다. 그렇게 볼일 다 보고 비척비척 힘없이 교실에 들어갔는데 받아쓰기 시험이 다 끝이 나 있더라고요. 선생님께 저 지금 들어왔다고, 죄송한데 시험 보면 안 되냐고 여쭈니까 안 된다면서 제 시험지에 빨간 색연필로 빵점을 쓰신 겁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 같고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19년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인 수능 시험을 볼 때에도 너무 긴장해서 그날 아침에는 쌀밥에 완전히 익힌 소고기만 몇 점 먹었고 청심환까지 씹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생 때도 시험 보는 게 굉장히 긴장이 되었고 그때는 술도 안 먹고 식단도 신경 써가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다 보니까 커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게다가 변호사 시험은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더더욱 긴장이 많이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 충분히 공부했고 모의 시험도 많이 봤다고 하지만 진짜 시험은 또 다르니까요. 빈틈없이 준비하고 싶어서 준비를 정말 열심히 했고 체력적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체력도 기력도 잘 못 챙기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시험 준비를 하다가 시험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저는 그동안의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변호사 시험은 1년 중에서도 가장 추운 1월에 보거든요. 제가 쓰러졌던 게 신정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추운 날, 그것도 새벽 1시의 시간에 골목길에서 혼자 쓰러진 겁니다. 그런 저를 누가 발견을 하겠습니까? 차도 안 다니는 골목길이었고 인적도 드문 시간에 한겨울이었으니까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악몽이라도 꾼 것처럼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났습니다. 헉 하면서 눈을 번쩍 떴는데 분명 차가운 골목길에 쓰러져 있어야 하는 제가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깼다. 정신이 좀 드세요? 제 옆에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누워 있었고 제가 깨어나자 남자는 놀라면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군가 궁금한데 물어볼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만 껌뻑껌뻑 거리고 있었죠. 그때 간호사가 제 손등에 꽂힌 링거를 보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수액 넣고 있으니까 이거 끝까지 다 맞고 가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남자가 제 친구라도 되는 양 감사하다며 간호사 선생님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살피며 말했죠. 괜찮으세요? 아까 여쭤보니까 수액 맞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넘어지시면서 머리를 부딪히거나 그러진 않으셨죠? 물어봤는데 제가 넘어진 상황은 못 봐서. 아, 거기 눈이 많이 쌓여 있었는데 괜찮았을 것 같기도 하네요. 머리 CT 찍는 건 비용이 비싸서 안 찍는다고 했거든요. 혹시 찍고 싶으시면 제가 대신 말해드릴게요. 근데, 네? 누구세요? 지나치게 적극적이고 친화력 좋은 이 남자가 대체 누군지 궁금했습니다. 듣자 하니 저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발견하고 신고를 하고 소방차가 있는 골목길 끝까지 저를 업고 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 생명의 은인이라는 뜻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살아있네요. 그쪽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직업병이 있어서 그래요. 무슨 일 하시는데요? 아, 저 소방관입니다. 그 근방에서 일하는데 퇴근하다가 발견한 거였어요. 아, 정말요? 정말 멋지네요. 그래서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거였구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제가 큰 은혜 입었어요. 은혜는요, 무슨. 당연히 해야 하는 일 하는 건데요.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데 응급실 입구에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가 어찌나 놀라셨는지 집에서 입고 계시던 차림새에 외투만 걸치고 나오셨습니다. 저를 발견하자마자 한 걸음에 달려와 저를 걱정하셨고 소방관 남자는 저희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방관 남자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소방관 남자 덕분에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른 이후에 소방관 남자에게 연락을 해서 밥 한 끼 대접하겠다고 했죠. 좋은 걸 대접하고 싶었는데 원래 돼지고기를 좋아한다며 삼겹살에 소주나 먹자고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하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안 해서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다며 남자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참 성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꾸밈도 없고 털털한 성격에 가치 있는 사람에게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슷한 동네에 살고 있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소방관 남자가 좀 더 친근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아래, 딱 제 동생과 동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동생도 꽤나 유쾌하고 사교성이 좋은 아이였거든요. 그 소방관 남자와 동생의 모습이 겹쳐 보일 때가 많아서 괜히 더 친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또 다른 인연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지요. 소방관 남자와 말이 잘 통해서 저희는 가끔 만나서 술 한잔하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고민도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술 친구였죠. 그렇게 2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이 친구가 일 때문에 좀 힘든 적이 있었거든요. 전화할 때부터 목소리가 안 좋은 게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꽤 크게 사고가 났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서 이 친구가 괜히 자책을 하더라고요. 전혀 잘못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그동안 봐온 이 소방관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마음을 많이 주는 만큼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사고 현장에서 뜻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 정말 겉과 다르게 속이 참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이 친구는 계속 한숨을 푹푹 내쉬며 술을 마시고 또 마셨고 결국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려고 들쳐업고 낑낑대면서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동 호수는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나 고민하다가 이 친구한테 누나가 있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보다는 누나한테 맡기는 편이 나을 것 같아서 얼른 술에 잔뜩 취한 이 친구 핸드폰에서 누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너 안 들어오냐?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여보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동생분하고 술을 좀 먹었는데 지금 많이 취해서요. 아파트 앞까지 데려왔는데 동 호수를 몰라서 못 올라가고 있네요. 혹시 몇 동 몇 호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가 데리고 올라갈게요. 걔가 취했다고요? 별일이네. 일단 너무 죄송해요. 걔가 원래 잘 안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 보네요. 알려드릴게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나가 있을 테니까 조심히 올라오세요. 저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움직였고 마침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이 친구를 벽에 기대게 해놓고 겨우 한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엘리베이터가 멈췄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 친구의 누나가 너무 예쁜 겁니다. 정말 하나도 꾸미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그 수수한 모습이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어머, 진짜 많이 취했네. 여기까지 어떻게 데리고 오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해요. 동생한테 내일 깨면 연락하라고 할게요. 네. 그날 집에 오는데 계속 멍하더군요. 머릿속에는 온통 누나라는 사람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뒤척거리며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소방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술이 좀 깼냐는 연락을 시작으로 누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남매들이 그렇듯 이 친구도 자기 누나랑 만나지 말라고 장난 반 진심 반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누나 성질이 엄청 고약하다면서, 제가 아깝다면서, 둘이 헤어지면 다시 어떻게 친하게 지내냐면서 저를 엄청 말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꺾을 수는 없었죠.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던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여자였으니까요. 결국 소방관 남자의 도움으로 그 누나와의 자리가 만들어졌고 저는 그날 밥을 입으로 먹는지 코로 먹는지 모를 만큼 어설프게 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진심 어린 마음이 통했는지 몇 번의 데이트를 하고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죠. 둘이 절대 헤어지면 안 돼. 그럼 나 더 이상 형 못 만나잖아. 알겠지? 꼭이야. 야, 너는 이제 막 만나기 시작한 사람한테 그게 할 소리냐? 하여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는 게 아주 정말 즐거웠습니다.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인연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거잖아요. 그 좋은 인연이 생긴 사람들과 4년 정도 인연을 더 이어갔고 저희는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4년 정도 연애를 하면서 양쪽 부모님한테는 인사를 다 드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결혼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제대로 양복 갖춰 입고 여자친구의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소방관 남자와 술 먹고 여자친구 데려다 주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집안에는 갈 일이 없었죠. 여자친구 부모님 만났던 것도 생신 때 집 밖에서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괜히 더 떨리더라고요. 정말 TV에서 보는 것처럼 집안에서 무릎 꿇고 따님을 주십시오 하게 되었으니까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여자친구 집에 들어갔고 장모님이 정말 상다리 부러지게 한 상을 크게 차려놓으셨습니다.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식사 자리를 하게 되었고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제대로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보은이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보은이 마음고생 안 시키고 정말 잘 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어머님, 아버님. 장모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장인어른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두말 할 것 없이 환영이라며 잘 부탁한다고 하시더군요. 어찌나 긴장했는지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이런 날 술이 빠지면 안 된다며 좋은 술을 좀 사와야겠다고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잠깐 한숨 돌리면서 집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방은 여자친구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한창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소방관 남자가 아닌 처남이 들어왔습니다. 형, 내 방도 구경할래? 내가 엄청 멋진 거 보여줄게. 나 이번에 컴퓨터 의자 새로 샀거든. 처남이 게임도 좋아하고 또 잘하거든요. 쉬는 날엔 보통 게임을 하면서 보낸다고 했는데 자기 방도 보여준다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에 게임은 관심 없는 저였지만 저랑은 또 다른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처남 방 가서 생전 처음 보는 불빛이 번쩍번쩍하는 키보드와 희한하게 생긴 마우스, PC방에나 있을 것 같은 의자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몇 개 없는 책꽂이도 구경을 하고 있는데 책장에 사진이 몇 개 놓여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도 있었고 아주 어릴 때 사진도 있었고 그러다가 군복 사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 군대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네, 형. 머리 지금이랑 똑같죠? 그렇네.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랑 어? 어, 태연이가 왜? 처남이 군대에 있을 때 사진을 보는데 거기에 제 동생이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가만히 처남을 쳐다봤습니다. 처남도 어리둥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연이를 어떻게 아세요? 오히려 저한테 제 동생을 어떻게 아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태연이가 제 동생이라고 말하자 처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거짓말. 진짜 거짓말이죠, 형. 지금 나 놀리는 거죠? 처남이 왜 이렇게까지 놀라는 건지 그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이유를 정말 믿을 수 없는 처남의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 동생 태연이가 군대에서 친해지게 된 동기, 그리고 바다까지 같이 갔던 동기가 바로 처남이었습니다. 동생한테 그 동기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날 바다에서 제 동생이 물에 빠질 뻔한 친구를 구하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바로 처남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처남이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펑펑 울더라고요. 처남의 얘기에 저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난 네 얼굴이 기억이 안 나지? 그때 서울로 같이 안 왔었나? 장례식장에서도 봤을 텐데 왜 기억이? 저 그때 물에 빠지고 한동안 병원에만 있었어요. 저도 제정신이 아니라서 서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다음날 되어서야 깨어났고 그때 소식을 들었어요. 뇌에 좀 문제가 생겨서 수술받고 안면 장애까지 왔었거든요. 다 회복하고 태연이 있는 납골당에 갔었어요. 한 달 정도 후에요. 그 후에 부대로 복귀했고요. 죄송해요, 형. 다 저 때문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태연이 가족들을 찾아가 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 속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처남의 착한 마음씨와 동생이 떠났던 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서였습니다. 결코 처남 때문에 제 동생이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피할 수 없는 사고였을 뿐이었습니다. 동생이 처남의 목숨을 살려준 것도, 처남이 제 목숨을 살려준 것도, 저와 처남이 가족이 되는 것도 그냥 다 운명이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여자친구와 처남과 함께 동생을 만나러 갔습니다. 사진 속 동생은 언제나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태연아, 잘 지냈어? 오늘 누구랑 같이 왔는 줄 알아? 봐, 신기하지? 네가 만들어준 인연이야. 진짜 기막힌 인연이다. 그치? 태연아, 형이 네 목까지 잘 살게. 정말 열심히 살게. 태연아. 울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동생의 웃음을 보면 언제나 여지없이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고 제 옆에서 눈물을 꾹꾹 누르던 처남의 눈물도 터져버렸습니다. 태연아, 나야. 진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고 너무 고맙고 나 살아있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할 거야. 네가 나 살려준 것처럼 나도 많은 사람들을 구할게. 고마워. 정말 고맙고 정말 미안해. 반년 뒤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여자친구가 참 고마운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동생의 자리를 하나 마련해 주자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외로이 앉아 계실 혼주석 옆에 2개의 의자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두었고 하나는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제 동생이자 처남을 구한 생명의 은인으로 아주 늠름하게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참 꽃다운 나이에 생을 달리한 나의 동생 태연이. 동생만 생각하면 여전히 먹먹하지만 동생만 생각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깁니다. 내 동생이 누리지 못한 안타까운 이 삶을 아끼고 지혜롭게 쓸 것이며 부끄럽지 않은 형이 되도록 언제나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긴 글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제 동생에게 한마디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태연아, 엄마랑 형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 잘 보고 있지? 네 친구이자 내 처남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 아참, 형 곧 아빠 된다. 너 이제 삼촌이야. 조카 생기는 거라고. 어때? 너무 설레지? 우리 나중에, 아주 나중에 더 많은 얘기 나누자. 항상 사랑하고 고맙고 미안해. 태연아, 안녕.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